저는 바이오 쪽을 하긴 하되 여기에 제약이 반드시 캐시카우를 깔아주고 가는 기업들, 큰 기업들 그냥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보셔야지 정말 만년적자에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언젠간 될 겁니다, 돈 좀 대두세요, 이런 기업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제약이랑 바이오를 같이 붙여서 얘기하는 거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바이오라고 하면은 보통 신약 이런 쪽이 주가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은 정말 뭐 1조, 2조, 5조 이렇게 가는데 재무제표 열어놓으면 이거 매수해도 될까라는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게 하는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런 데들이 매출이 전혀 없거나 뭐 1년 매출이 100억 미만, 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만년적자. 왜냐하면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에는 기술 수출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라이센스 아웃이 돼야지만 그게 반영이 되면서 계약금 들어오고 그 이후에 마일스톤 들어오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임상이라는 걸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1A 이상, 뭐 2A 이상 이런 식으로 가고 1상, 2상, 3상 가면서 2상을 하면서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3상이 통과가 됐을 때 이게 기술 수출로 이어지면서 어떤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한 100에서 200개 회사들이 도전하면 2상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3상 최종 후보로 가는 게 한두 개예요.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물론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인정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바이오 업체들, 실체가 없는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계속 주주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본금은 계속 깎이고 R&D를 계속 해야 되긴 하겠는데 회사에 돈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게 예전처럼 유동성이 시장에 많았을 때에는 다른 3자 배정 유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 벤처캐피탈, 뭐 기관 투자자, 사모펀드 이런 쪽들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동성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정말로 고금리, 사채 같은 쪽들이 되는 거죠. 뭐 연간 한 18%, 20% 돈을 주고 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로 우리 연구개발 계속해야 되는데 주가는 떨어져 있고 돈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좀 빌려주세요 라고 그냥 뜯어가는 거죠. 사실상 그럼 주주들은 정말로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50%, 80% 돼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 안 할 수 없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돈을 대주다 보면 향후에 이런 업체들 상장 폐지 막 이런 것들 되는 경우가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리포트 읽어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를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 용어들 자체도 그렇고 정말 이게 기술 수출이 돼야만 되는 건데 너무 어려운 용어들을 가지고 된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만 주는 뉴스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걸 우리가 읽고서 자체적인 판단을 정말 뚜렷하게 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보다는 저는 바이오 쪽을 하긴 하되 여기에 제약이 반드시 캐시카우를 깔아주고 가는 기업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큰 기업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약품이라던가 제약 이런 쪽에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놓은 돈들을 가지고 바이오, R&D, 신약 이런 쪽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 M&A 등을 통해서 그런 기술 개발을 해나가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기업들 그냥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뭐 한미약품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또 기술 수출 이력이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같은 기업도 맞을 것 같습니다. 뭐 ABL 바이오라던가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보셔야지 정말 만년적자에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언젠간 될 겁니다, 돈 좀 대두세요, 이런 기업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예요. 근데 이 내용이 계속 R&D 투자는 지금도 대기업들 다 하고 있어요. 챗GPT 정말로 혁신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서 우리도 챗GPT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진보된 그런 프로그램들, 인공지능 개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세돌 지금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졌었던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2016년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도 이미 인공지능은 자체적으로 딥러닝을 하면서 그 정도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AI에게 그런 기보드를 끊임없이 주입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학습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가상의 이세돌을 만들어서 수없이 그런 대국을 두는 거죠. 이미 그때도 AI는 그만큼의 진보된 기술력을 보여줬는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한 7년 정도가 더 지났어요.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을 해왔고 진보가 되었냐. 사실 저는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세계 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AI 개발하는 거 멈춰놓고 법, 규정, 그리고 규제 이런 거부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계속합니다. 이미 빅트렌드가 된 거는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트렌드가 여러분들이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나가셔야 될 트렌드지 주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관련주들 다 떨어졌네. 그럼 끝난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는 위아래로 흔들림을 주고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빅테크 기업,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련주들 이렇게 끝날까요? 제가 볼 땐 절대 끝나지 않고요. 앞으로 모든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AI 그런 차들, 자율주행 차도 나오겠죠. 그런 것들과 전부 다 연결이 되면서 초연결 시대로 가면은 AI는 필수예요. 그게 비록 인간의 모든 영역들을 대체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나올지라도 그거는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업의 크기, 키워드 검색, AI만 쳐봐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쫙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추적 관찰하고 종목 그리고 미리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어떤 내용들을 일을 하고 있고 대기업과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향후에 내 공부해 놨던 것들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산업의 크기가 커지는데 주가들은 아직도 이 자리에 있네. 싸 보인다. 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미리 길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을 앞두고 지수가 좀 꺾였어요. 최근에 코스닥에서 정말 쓴맛을 최근에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포모라고 하는데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게 두려움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밤에 막 잠 못 이루시고 이런 것들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에코프로 계속 인터넷에서 얘기 나오면서 막 5배씩 올라가는 거 보고 참다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못 들어가 하는데 여기서도 2배, 3배 간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이제 고점에서 들어가셨던 분들. 근데 이게 현금으로만 들어가면 다행인데 내가 그동안 못 본 거 너무 억울해 라고 하면서 뒤처진 만큼 더 가파르게 따라가는 게 맞잖아 라고 하면서 신용, 대출, 레버리지, 스탁론 이런 거 쓰셨던 분들 정말로 며칠 동안 코스닥 음봉이 나왔는데 이 5일 동안 종목 잘못 들고 계셨던 분들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은 반대 매매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율도 그렇고 연준에서는 한 번 내지 2번 정도 25bp씩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대표적인 이제 매파 위원인 블러드 총재는 연말에 우리 금리 5.5에서 5.75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도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물가가 잡히는 듯 했지만 기대 인플레는 또 올라가고 라는 부분이거든요.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면은 결국엔 사람들이 돈을 저축을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인플레,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이 이게 1년 후엔 1,000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 800만 원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축하지 않고 지금 당장 써버리죠. 그러면은 이게 소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잡히는 듯 했지만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환을 가져가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지수가 딱 어디까지 간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볼 땐 좀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을 좀 세게 해주긴 했지만 이건 어느 정도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포모 현상을 이겨내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즉 너무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현금으로 사셔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일단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뭐 현금이라고 하면 반대 매매 걱정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내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죠. 정말로 이게 괜찮을 기업인가? 이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상황들이 와도 망가지지 않고 경기가 호전되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수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은 좀 기업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우선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익 못 내고 뒤쳐줬다고 해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적어도 뭐 만드는 기업인지, 어디로 수출하는지, 어느 기업에 납품하는지 이 정도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의 끝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이런 시기에는 적어도 좀 공부를 하면서 기업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김승우 회장님이 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정말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은 가장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걸 여러분들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투자의 마인드를 한 번 더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